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37번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그죠? 요걸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이게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제30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은 적어 놓으세요. 제30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조항 내용을 읽어보면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언제 명문화됐냐면은 물론 예전부터 적용은 했었지만은 이게 명문화된 것은 2007년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요때가 순경 때였거든요. 2007년 때 요때가. 그래서 그때 이때가 간부후보생 공부할 때였구나 내가. 이때 이게 신설됐는데 당시에 뭐라 그러죠? 좀 형사소송법의 대대적인 손질이 많이 있었던 시기가 언제냐면 2007년이었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의 패턴도 판례 위주로 많이 바뀌게 된 계기도 대략 2007년서부터였었어요. 지금 현재의 시험 문제 체제가 정착된 것이 2007년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법조문만 많이 물어봤거든요. 법조문. 근데 요즘은 어쨌든 법조문도 중요하지만은 판례도 거의 한 반반 이상 믹싱돼서 나온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 말 그대로 위협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배제하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서부터 하나하나 볼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답은 2번이야. 2번 답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수사기관이, 자, 요거 마이크 좀 가까이 하고,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 수집과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2차적 증거도 유죄의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1차적 증거, 2차적 증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었다는 건 뭐야? 위법 수집 증거라는 얘기죠. 그죠? 그 1차적 증거가 어떻게 나왔어?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거야. 법을 위반해서 절차 위반을 했다는 거야. 그것을 기초로 해갖고 또 증거를 찾아냈는데, 자, 그 2차적 증거가 역시 어떻게 돼요? 그 동나무 이론에 의해서, 그죠? 이 증거, 2차적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죠. 그죠? 위법 수집 증거로서 배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죠? 동나무 이론에 의해서.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2차적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는 그 예외적인 경우를 어떠한 경우에 예외적인 것을 인정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메인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 두 개를 기억하셔. 그죠?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에 의해서 제2차적 증거가 발견됐는데 그 2차적 증거도 어떻게 돼요? 역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2차적 증거를 갖다가 증거로 쓰려고 한다면은 조건이 필요해. 근데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아셔야 되는 큰 단서는 뭐냐면은 그 인과관계의 희석이 있어야지 돼요. 또는 인과관계의 그 단절 여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위법하게 수집한 이 증거가, 그죠? 2차적 증거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돼 있다면은 이것은 개나 똥이나 같이 봐갖고, 그죠? 1차적 증거나 2차적 증거나 같은 증거의 맥락으로 봐갖고 위법하게 수집한 2차적 증거도 역시 증거 능력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걸 동나무 이론이라 그래요. 병이 든 나무, 동나무에서, 그죠? 독이 들어있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갖고 과일을 따먹어도 역시 과일에는 뭐가요? 독이 들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동나무 이론 얘기인데, 자, 여기에 대한 거를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자, 우리 이렇게 이해하자. 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데, 이게 1차적 증거야. 그죠? 수집된 1차 증거예요. 근데, 여기서
2차 그걸 기조로 해서 기초로 해도 되고 기조로 해도 되고 2차적 증거를 발견해요. 2차 증거. 자, 그러면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적 증거의 기조로 해서 2차적 증거를 얻어냈을 때 이 2차적 증거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우리 저기 뭐냐? 이걸 동나무 이론이라 그러죠? 이론. 동나무 이론. 그래서 어쩐다는 거야? 여기 2차 증거 역시 뭐다? 위법 수집 증거다. 요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야. 요게 메인이란 말이야. 요게. 예? 되셨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적 증거를 기조로 해서 제2차적 증거를 만들었어요. 2차적 증거를 발견했어요. 자, 이 경우에 이 2차적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자, 뭐에 근거해서 그러냐면 동나무 이론이라는 거 있거든요. 독을 갖고 있는 나무에서 따낸 열매 역시, 사과 역시 뭐다? 그 사과에도 독이 들어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2차적 증거 역시 어쩐다는 거야?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 능력 부정, 증거 능력 배제 이렇게 적어놔야 되겠죠? 인정 안 함.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이해하잖아. 그죠? 인정 안 함. 되셨죠? 요게 키포인트야. 그런데 지금 동그라미 우리 1번에 잠깐만요. 기침이 나갖고 기침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동그라미 1번에서 그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해서 그 수집된 2차적 증거 역시 뭐다? 인과관계에 희석이 없는 한 단절이 되지 않는 이상 원래는 증거 능력이 없는데, 자,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중요한 단서가 그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이 돼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거기로 돌아가면은,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은, 자, 깨끗하게 하자, 요거. 그래서, 요 1차 증거하고, 이 2차 증거하고, 인과관계의 고리가 이렇게 있다면은, 요것이 이 인과관계의 연결고리가 끊어져야 돼요. 단절이나 희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끊어져야 된다고, 이 연결고리가. 그래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려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좀 제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요거 지울까? 요거 지우고, 그래서 그러니까 2차적 증거를 2차적 증거를 증거 능력, 그러니까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 그것이 뭐예요? 가장 큰 메인은 뭐야? 그 인과관계에 희석이라든지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죠? 1차와 2차, 그죠? 되셨나? 그래서 요거를 좀 아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 2차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어떤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야. 응? 되셨죠?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파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되셨죠? 자, 그러려면은 요건이 희석 단절, 이 희석 단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은, 구체적 사례를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 이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죠? 최초 자백 이후에 3개월 정도 지나갔고 1심에서 법정 자백을 한 경우, 요 경우에 인정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공판장에서 만약에 자백을 했는데, 자, 거기에 공개된 법정이라든지,
또 뭐 적법 절차를 따랐다든지. 그리고 또 뭐예요? 그 피고인의 어떤 임의적, 자발적, 강요 같은 게 없고 자발적인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장 뭐니 하더라도 메인이 되는 게 뭐냐면은 가장 그 2차적 증거를 쓸 수 있는 메인이 되는 것이 변호인의 바로 충분한 조력이에요. 충분한 조력.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그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적 증거를 기조로 해서 제2차적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2차적 증거를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경우가 뭐냐면은,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자, 그 쓸 수 있는 그 요건이에요. 되게 까다롭죠, 그죠? 인과관계 희석과 단절이 필요한데, 그죠? 1차 증거와, 그죠? 여기다 적어볼게요.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여기도 적어볼게요. 1차 증거. 이거 너무 글씨가 크니까 여러분, 여기 좀 한면에 다 안 들어오니까 좀 그렇죠? 좀 글씨를 좀 작게 해볼까, 내가? 자, 이렇게 하면 다 들어오겠지. 자,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적 증거에 의해서 기조로 해서 얻어낸 2차적 증거 역시 증거 능력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 경우는 어떤 경우야? 1차 증거와 인과관계의 희석과 단절이 필요하다. 희석 또는, 그죠? 희석 또는 단절이 필요한 거야. 끊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구체적 사례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시간적 이격이 필요해요. 그죠? 여기 색깔을 좀 넣어볼게. 시간적 이격이 필요하고, 자, 빨간색으로 할까? 시간적 이격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어떤 공개된 법정이라든지,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 그 다음에 적법 절차를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임의적,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임의적이나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 뭐 이런 경우에, 만약 자백인 경우에 그렇다는 거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았을 경우. 이 경우에 그 2차적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위법하게 수집된 제2차적 증거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판례 번호는 일단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요거 제가 자료실에다 넣어놓을게요. 2008도의 10914 판결인데, 자, 여기 읽어볼게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의 증거 능력 및 그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여기 핵심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뭐 여기 말이 원래 더럽게 길거든요. 이것도 언제 다 읽어봐, 이거.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중심적인 거 빨간 거는 제가 거놨는데,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냐?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해야지 되는데, 그 예외적인 상황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더럽게 많아요. 보세요. 뭐 여기 보시면 절차 위반 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따져봐야 되겠고,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의 경위와 회피 가능성, 그죠? 어쩔 수 없이 했다. 회피할 수 없었던 절박한 상황이 있어야 되겠고,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라든지 법익, 그리고 그것의 성질, 침해의 정도, 그 다음에 피고인과의 관련성, 더럽게 많죠. 절차 위반의 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그리고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펴보랬습니다. 이거 지금 조건만 지금 몇 가지냐? 지금 조건만 따져봐도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5개, 그 다음에 6개, 권리 7개, 8개, 9개, 10개, 그죠? 11개, 12개, 13개, 13개. 13개의 조건을 어떻게 갖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거의 안 된다고 봐. 우리가 로또도 6개 숫자 맞추면은 1등 되는데, 그 6개도 맞추기 힘들잖아. 근데 지금 이 12개의 조건을 어떻게 맞추냐 이거야. 솔직하게 말하면은 아주 극소수, 아주 극히, 진짜 뭐 소가 뒷걸음질하다가 개구리 밟아갖고 막 개구리 한 마리 죽는 정도의 어떤 확률이란 말이야. 좀 너무 웃기는가? 어쨌든 그런 아주 골 때리는 아주 그냥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나 인정되는 거야. 아무 때나 뭐 2차적 증거 인정할 수, 뭐 인과관계 단절이니까 인정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는 거야. 되셨나? 자,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 판례를 요약했는데 요거 한번 좀 봅시다. 판례 원문이야. 자,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지간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그 경우가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오히려 나오는 경우, 그죠? 오히려 어쩐다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거야. 요건 되게 까다롭죠, 그죠? 판례 번호도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요 문구를 좀 기억해 놓으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위협하게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데, 그 예외적인 게 뭐라고요? 자, 오히려 그 증거를 배제하는 것이, 그죠?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만 어떻게 한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되셨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어떻게 2차적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얘기겠죠. 근데 가장 큰 틀은 뭐예요? 그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이 있다든지 단절이 돼야 된다는 거야. 단절이. 예?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 답이거든요. 자, 요거 한번 보자고. 위법한 강제 연행의 상태에서 호흡 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한 다음 그 강제 연행의 상태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자, 강제 연행의 상태에서 벗어났어, 벗어나지 못했어,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 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졌대요. 되셨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지금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그 강제 연행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가 키포인트죠. 그 강제 연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그 불법적인 절차 위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혈액 채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는 피의자에 대한 불법 체포와 증거 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죠. 이런 경우에. 왜? 아직 강제 연행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단절로 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죄 증거로,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있다, 틀렸어, 이 말이. 되셨나?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을 고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한번 가보자고.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이제. 자,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9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4명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수사기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체포 당시 이미 제출형식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된 경우, 여기까지 끊어보자고. 자, 그러면 일단 이 피고인은 지금 무슨 짓거리 한 사람이야? 예? 이 피고인은 지금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저지른 인간이죠. 그죠?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해갖고 뭐예요? 그죠? 여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야동을 촬영한 거 아니냐. 그죠? 근데 그 피해자의 어떻게 된 거야? 의사에 반한다고 나와 있었죠? 자, 그러한 야동이 담겨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찍혀 있고 그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해서 그 영상이 담겨 있는 그 휴대전화. 그죠? 이 휴대전화가
그죠? 어떻게 경찰관에게 손에 넘어갔대요? 체포 당시 이미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됐대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지금 현재 이 이미 제출 형식으로 지금 휴대전화가 경찰관 손에 들어갔는데, 그죠? 여기에는 지금 뭐니까 검사가 의무점을 없앤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수사기관에 지금 이미 제출 형식으로 갔어요. 근데 그 이미 제출이라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되는 거야? 검사가 증명하는 거죠. 그죠? 경찰관이 억지로 강제로 그 핸드폰을 뺏었다 아니면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압수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한 의문점, 그죠? 이미 제출성의 바로 그런 임의성의 문제점을 없애는 증명을 누가 해야 된다? 검사가 하래요. 그래서 그걸 다 하지 못하면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어떻게 된 거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범죄가 벌어지고 있어. 그럼 경찰관이 가갖고 그 주변에 범행 도구로 사용했던 것 같은 거 그냥 막 주워다가 와갖고 그냥 막 이게 피고인이 썼던 흉기라 그러고 물건이라 그러면서 막 대충 두들겨 맞춰갖고 재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억울한 피고인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그저 절차 위반이 됐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 되도록이면 증거로 쓰지 말자 이런 기조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그것을 배제하자고 아예 법으로 규정해놨단 말이야. 308조 2에 규정을 했다고 2007년도에. 그러면서 원래 이미지 출무 같은 경우에는 영장 받을 필요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이미 제출됐다고 이미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 그래갖고 그냥 그 피고인 걸 뺏어와갖고 그냥 바로 증거로 냈나 봐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임의성이 있죠. 이미 제출물의 임의성은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없애야 된다? 그 의문점은 검사가 없애줘야 돼. 그죠? 그거 증명을 다 못한다면은 불법하게, 그죠? 위법하게 수집한 절차 위반을 해서 갖고 온 휴대전화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동영상, 야동 동영상을 갖다가 뭐 할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괜히 깝치다가, 그죠? 경찰이라고 막 괜히 깝치면서 막, 공명심만 높아갖고 괜히 현장에 가갖고 일망치지 말란 말이야. 나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 예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형사 이제 막 됐어. 얼마 된지 한 두 달, 석 달밖에 안 됐는데, 무조건 범인만 일단 때려잡으면 대단한 건 줄 알고 범인을 때려잡더라고, 일단.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범인을 잡아왔어요. 경찰관서에 잡아왔어요. 그러면 체포해서 오면은 일단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풀어줘야 되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차 저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체포할 수가 없다. 체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지는, 형사소송법 정보 약한 거지, 그 새끼가. 그 바람에 결국은 못된 놈인데, 못 잡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두 번째 가서 이제 풀어주고, 두 번째 어떤 일이 있어갖고 잡으러 갔는데 못 잡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절차 위반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중대한 사안이란 말이야. 오죽하면 형사소송법 308조에서 규정하고 있겠어? 자, 이제 4번을 보자고. 자, 4번. 4번도 이거 간간히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 과테말라 얘기인데, 과테말라까지 가갖고 이제 참고인 조사 사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아니야. 이건 검찰관이야.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 공조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 공화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 호텔에서 뇌물 공여자를 상대로 뭐를 작성했습니까?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검찰관의 뇌물 공여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행위에 해당하고 조사의 방식이나 절차의 강제력이라든지 위력 이런 거, 그다음에 비자발적 요소 이런 걸 갖다가 고려했을 때 이런 것이 개입할 여지가 어떻게 된다? 분명히 기록상 분명하다는 거예요. 말이 꼬인다. 개입될 여지가 없었음이 여기다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 그 참고인 진술조서 작성했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어떻게 작성했냐면은 강압적이라는 것이 아니야. 강제력이 들어갔다든지 위력이 들어갔다든지 비자발적 요소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요소가 어쩐다는 거야? 개입될 요지가 없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답니다. 그렇다는 거는 뭐야? 이 참고인 진술조서는 바로 임의성이 있는 거죠. 그죠? 임의성이 있는 진술조서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수사의 과정에서 수사관의 어떤 뭐 강제 수사에 관련된 조서로 보기가 어렵죠. 이렇게 되면.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과테말라 공화국의 현지에 갔는데 중요한 건 형사사법 공조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형사사법 공조를 거치든 거치지 않든 중요한 게 아니야. 요러한 국제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갖고 이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받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공조를 거치든 거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뭐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참고인 진술 조서를 받아낼 때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어떤 강제력이라든지 위력이라든지 비자발적인 요소가 개입돼 갖고 임의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죠? 예. 여기 나와 있는 무슨 뭐 공조 따위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진술 주댕이 깐 거잖아. 주댕이 깐 참고인 진술 조서, 주댕이 깐 조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래야 돼요? 공조, 국제 형사사법 공조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강제력이나 그죠? 비자발적 요소나 어떤 강압적 수사가 없었다고 하는 것만 분명한 기록이 있다면은 그 참고인 진술 조서는 얼마든지 증거로 쓸 수가 있죠. 그죠? 예. 여기 나와 있죠?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케이. 맞습니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 잘 나오는 판례니까 꼭 좀 알아두시고 과테말라 공화국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어디서 작성했어? 모텔이 아니라 호텔에서 작성했는데 자, 요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왜 그랬냐? 바로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행위로 보지 않았고 또 강제력이나 위력 같은 것도 없었고 그죠? 조사하는 참고인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여기 보시면 비자발적 요소가 없다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괜찮나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